오늘 숫자 3개로 시작할게요. 첫째,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29조 821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금투협 집계를 언론들이 인용했고 사상 최고라는 표현이 붙었습니다. 둘째, 주식시장 대기자금이라고 불리는 투자자 예탁금이 96조 3천억 원을 찍었습니다. 셋째,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5%로 유지입니다. 금리는 아직 확 내려간다가 아니라 지켜보자 쪽에 더 가까운 상태죠. 이 조합이 왜 무섭냐면요. 이건 마치 동네가 갑자기 축제 분위기라서 사람들이 식당에 몰려가는데 현금이 아니라 카드 할부로 들어가는 손님이 확 늘어난 상황과 비슷해요. 축제는 즐거운데 비 오는 날 매출이 꺾이면 사장님은 월세를 내야 하고 사람들은 할부가 남아있죠. 지금 시장도 비슷합니다. 코스피 5천은 축제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축제 비용을 빚으로 낸 사람이 많아졌다는 데이터가 같이 찍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간다 vs 끝났다 싸움 말고 매 계절을 지키는 체크리스트로만 이야기해볼게요. 여기서 잠깐, 구독은 솔직히 저한테도 좋지만 여러분한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과열될수록 사람은 보통 보고 싶은 말만 보거든요. 구독해두면 제가 가끔 여러분이 보기 싫어하는 얘기도 가져와서 균형을 맞춰드릴게요. 그게 제 역할이니까요. 비투 사상 최대 코스피 5천을 팩트로 해부하기. 요즘 장이 너무 뜨겁죠? 친구랑 밥 먹다가도, 커피 주문하다가도, 심지어 미용실에서도 5천피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때일수록 먼저 질문을 하나 던져요. 지금 오른 건 가격만 오른 걸까? 아니면 돈의 성격이 같이 바뀐 걸까? 이 질문을 풀기 위해 오늘은 딱 3덩어리로 보겠습니다. 비투가 얼마나 커졌는지, 그리고 무엇이 위험인지, 코스피 5천을 만든 동력이 무엇인지,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1. 비투. 많다보다 더 중요한 건 빨리 늘었다. 비투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가 신용거래 융자 잔고죠. 금융투자협회 금투협 통계가 기준이고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21일 기준 29조 821억 원이었습니다. 전날 29조 원을 처음 넘고 바로 다음날 또 기록을 쓴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29조라서 위험이 아닙니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 절대 금액도 커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진짜 위험 신호는 짧은 기간에 급격히 늘어나는 속도예요. 속도가 빨라질 때 보통 어떤 일이 같이 벌어지냐면 주가가 오르니까 계좌가 좋아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신용을 써서 더 사고 더 사니까 주가가 또 오르는 이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 심리가 아주 재미있게 작동합니다. 나는 레버리지 안 써 라고 말하던 사람이 주가가 계속 오르면 잠깐만 써서 수익만 내고 바로 갚지 뭐로 바뀌어요? 이게 왜 무섭냐면요. 레버리지는 올라갈 때는 가속 페달인데 내려갈 때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에어백이 됩니다. 에어백은 살려주긴 하는데 얼굴이 멀쩡하진 않죠. 예탁금 96조. 현금이 많다는 말의 함정. 두 번째 숫자. 투자자 예탁금이 21일 기준 96조 3천억 원으로 최고치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 대기자금이 이렇게 많은데 조정 오면 돈이 받쳐주겠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예탁금은 언제든 들어올 준비가 된 돈이기도 하고 동시에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탁금을 볼 때 같이 보는 건 이거예요. 이 돈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계좌에만 쌓여 있는가? 예탁금이 늘면서 신용도 같이 늘었다는 건 현금만 쌓인 게 아니라 더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다는 심리도 같이 커졌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생활 사례로 바꾸면 이런 느낌이에요. 통장 잔고는 늘었는데 카드 할부도 같이 늘어난 상황. 돈이 많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작 비상시에 부담이 되는 건 할부죠. 3. 코스피 5천 왜 올랐는지는 설명 가능하다. 그럼 코스피 5천은 왜 됐을까요? 저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게 봅니다. 정책 기대, 업황 기대, 자금 유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연합뉴스 보도 흐름을 보면 시장 체질 개선주, 주환원 지배구조 개선 등 기대, 그리고 반도체 중심 업황 기대, 여기에 자금 유입이 얹히면서 랠리가 이어졌다는 식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허상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시장에는 주주 환원 강화, 기업 가치 제고 같은 키워드가 돈을 움직이는 촉매로 작동해왔고
업황, 특히 AI 반도체도 글로벌 투자 테마의 중심에 있습니다. 다만 제가 경계하는 지점은 여기에요. 좋은 서사가 존재한다와 모든 가격이 정당화된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건 B2 하락 예고가 아니다. 제가 아까 B2가 많다, 무조건 폭락은 아니라고 했죠? 이건 진짜입니다. B2는 상승장 초중반에도 늘 수 있어요. 문제는 하락이 시작될 때 B2가 시장에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느냐입니다. 하락장에서 신용은 매가 팔고 싶어서 파는 매도가 아니라 규정 때문에 팔아야 하는 매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시장을 더 흔들어요. 특히 신용거래는 담보 비율이 떨어지면 추가 증거금을 넣거나 못 넣으면 반대 매매로 넘어갈 수 있죠. 그 순간 투자자는 의사 결정권을 잃습니다. 저는 이걸 운전대 뺏기는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언제 멈출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차가 알아서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차는 좋은 자리에서 안 멈춰요. 꼭 막히는 톨게이트 앞에서 멈춥니다. 일부 정리. 축제는 맞는데 안전요원이 필요한 축제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29조 821억 원, 사상 최고 수준까지 확대됐고 예탁금도 96조 3천억 원, 최고치 수준으로 커졌고 코스피는 5천을 넘겼습니다. 이건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신호이자 동시에 돈의 일부가 레버리지 형태로 들어온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제가 실제로 매일 체크하는 방식으로 지금부터 무엇을 보면 위험을 피할 확률이 올라가는지를 7가지 지표, 생활 예시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뭘 봐야 내 계좌가 덜 다칠까? 체크리스트 7, 현실 사례. 2부는 바로 실전 얘기만 할게요. 저는 시장이 뜨거울수록 전망보다 계기를 봅니다. 언제부터 분위기가 바뀌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화려한 뉴스보다 소음처럼 조용한 지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실제로 체크하는 7가지를 말씀드릴게요. 1. 신용. 잔고 말고 증가 속도. 신용은 절대 금액보다 주간 증가 속도가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속도가 가팔라질수록 시장 참여자의 성격이 장기 투자자에서 단기 레버리지 투자자로 기울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현실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A라는 사람이 1억으로 투자하다가 수익이 나니까 신용 5천을 더 씁니다. 수익이 더 나니까 이번엔 1억 5천으로 2억만 대자로 목표가 커져요. 문제는 목표가 커지는 속도가 리스크 관리 속도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이때 시장이 35%만 흔들려도 수익이 줄었다가 아니라 담보가 흔들린다로 체감이 바뀌어요. 반대매매 미수 관련 기사 빈도, 그리고 거래대금 대비 비중. 반대매매 데이터는 매일 깔끔하게 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전에서 이렇게 봅니다. 반대매매 관련 보도가 갑자기 자주 나오기 시작하는가? 하루에 얼마 같은 숫자가 커지고 있는가? 무엇보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반대매매는 시장에서 가장 감정이 없는 매도거든요. 감정이 없다는 건 가격을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격을 안 보는 매도가 들면 가격은 생각보다 쉽게 밀릴 수 있어요. 증권사 신용금리 경쟁, 시장 온도계다. 최근 기사들에선 증권사들이 신용금리를 낮추거나 우대 경쟁을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비용이 줄어드니까요. 다만 시장 관점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쓰려는 수요가 커졌고 그 수요를 잡기 위한 경쟁이 붙었다. 이건 불장 후반에 자주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택시가 부족하면 호출비가 오르잖아요. 그런데 택시 회사들이 오늘은 호출비 할인을 하면 사람들은 더 많이 부릅니다. 수요가 더 늘고 도로는 더 붐비죠. 시장은 이 붐빔이 과해질 때 사고가 납니다. 당국문서의 말투 변화. 금융위는 이미 경고를 했다. 저는 뉴스보다 금융위 보도자료의 문장을 더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감정을 안 섞거든요. 금융위원회는 공식 자료에서 신용거래 융자 등 B2에 대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엄격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밝히고 증권사 신용공여 총량 제한, 자기자본 100% 이내, 보증금률 최소 40%, 담보비율 관리 같은 장치를 설명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제도는 작동하고 있지만 상황이 커지고 있으니 너희도 조심해라. 당국이 시장을 막아준다. 이 기대는 위험합니다. 당국은 방파제를 세울 수는 있어도 내 계좌에 구명조끼까지 챙겨주진 못해요. 금리 동결이 문제냐가 아니라 기대가 문제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5%로 유지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딱 이것만 봅니다.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 경로가 더 완화 쪽이냐, 덜 완화 쪽이냐. 레버리지 투자자는 금리에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이자 비용이기도 하고 자산 가격을 평가하는 할인율이기도 하니까요. 생활 사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월급이 그대로인데 대출 금리가 오르면 갑자기 외식 횟수부터 줄죠. 투자도 똑같아요. 금리 기대가 바뀌면 사고 싶던 마음이 관망하자로 바뀝니다. 그때 레버리지는 마음을 바꾸기 전에 계좌를 먼저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이웃 환율. 갑자기 1,400원대가 다시 불편해지는 순간 환율은 뉴스에선 수출의 유리분리로 단순화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급과 심리, 정책 기대를 같이 흔드는 변수입니다. 원달러가 급등하면 외국인 자금이 빠질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물가 경로가 바뀌면서 금리 전망도 꼬일 수 있고 그 불확실성 자체가 주가 변동성을 키웁니다. 주가가 왜 빠지지? 라고 봤는데 막상 뿌리는 환율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실적이 추정치, 주가보다 늦게 오면 피곤한 장이 된다. 코스피 5천이 가능했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업황 기대가 컸고 실적 개선 기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진짜 건강하려면 주가가 아니라 이익이 먼저 올라와야 합니다. 이익이 올라오고 그 이익을 반영해서 주가가 오르면 조정이 와도 버틸 근거가 있어요. 반대로 주가가 너무 빨리 오르면 조정이 왔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적은 아직인데 가격이 먼저 갔네. 이 말이 나오면 시장은 잠깐 멈춰서 숨을 고르려 합니다. 물론 상승장에서는 신용이 수익을 키우지만 하락장에서는 시간을 빼앗는다. 오늘 메시지는 하나로 정리됩니다. 코스피 5천이든 5,500이든 숫자는 중요하지만 개인 투자자에게 더 중요한 건 내가 시장이 흔들릴 때도 선택권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레버리지는 선택권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게 레버리지의 본질입니다. 평소엔 조용하지만 한번 흔들리면 내가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결정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상승장 자체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승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시장이 아니라 내가 리스크를 과소평가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영상 보고 나서 그럼 결론이 뭐야? 사? 팔아? 이 질문이 제일 하고 싶을 텐데요. 저는 그 질문 대신 이걸 권합니다. 내가 흔들릴 때도 버틸 수 있는 구조인가? 구독해 두시면 다음 편에서 여러분 계좌의 안전벨트부터 점검해 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은 내일도 열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무리하지 말고 데이터부터 봅시다.